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 장부장께서 질문해 주십니다. 네, 정부가 이제 1월 추경에 14조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20조, 30조, 40조까지 늘리자 이렇게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반대한다, 안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제 물론 이제 김부겸 총리는 국회가 뜻을 모으면 우리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 근데 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 후보님은 추경 정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도 저는 추경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607조 작년에 통과된 그 내에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1월 추경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951년 때 1월 추경 한 번 하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1월 추경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작년 예산 편성할 때 한 달 앞도 못 내다봤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그 무능한가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채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그런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번 1차 추경에 필요한 돈들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저는 그렇게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확산되면 추경하고 이렇게 무슨 국가 재정이 장난입니까? 이거를 그렇게 누더기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했던 것은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들면 분명하게 재원 조달 방식이 나오고 그리고 분명한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조달 방법까지도 다 열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의 10%, 개별 소비세의 10%,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정부 내부 사업에 대한 뭐 재조정 포함해서 다 모아보면 거의 한 3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30조 원을 가지고 이제 꼭 필요한 그 소상공인이나 또는 자영업자분들께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훨씬 더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30조인가? 제가 지난번에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감소한 그 부가가치세를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이 거의 한 20조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20조 원에다가 어느 정도 또 버퍼가 필요하다 싶어서 일단은 30조 원으로 정했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어떠냐? 그때 국채를 발행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외에 올 한 해 동안 한 30조 원의 특별 코로나 해결을 예산을 확보를 하자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재정 운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가 부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4년 반 가까이 동안에 국가 부채가 한 400조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600조에서 지금 한 100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국가 부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30% 후반대에서 거의 지금 40%대 50%는 지금 올해는 50%까지 이제 예. 가까이 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늘어나는 복지 수요, 그런데 줄어드는 세수 뭐 이런 건데요. 집권하시면 이 국가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 OECD 최고 속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정준칙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시 또 IMF 같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피치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에 옮긴다면 그러면 신용등급 하강의 압력이 세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거의 추가로 200조 원 정도가 들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조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더 추가로. 근데 어쨌든 재정 준칙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인데 법을 제정하자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사실 기축통화국은 뭐 부채 비율이 100%가 되건 200%가 되건 부도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나 EU의 유로나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비기축통화국이니까 다른 나라 뭐 부채 비율 100%니까 괜찮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식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이 53%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거기에 이제 근접하고 있고, 근데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서 내년 되면 그 평균을 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우선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서 부채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부채 상환 능력이 지금 5년 전이죠. 5년 전에 그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작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럴 때 갑자기 부채 증가 속도가 사상 최대로 하는 거는 이건 개인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럼 결국은 돈을 이제 지출을 줄이거나 돈을 많이 벌어와야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안 의원님은 지금까지 그 정책 기조로 보면 감세냐 정세냐 이런 걸로 볼 때는 좀 감세 기조에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세를 해서 복지수요를 충당하자는 것보다도 좀 감세를 하면서 기업들의 성장성을 높이면서 거기서 세수를 많이 걷어서 성장을 통한 세금 확충 이런 걸로 이제 그런 철학을 좀 갖고 계신데 지금 정세 없는 복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한번 나간 지출 복지 공약 복지 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 노령화 갈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되는데 재정 준칙 만들면 결국 이제 미국처럼 정부 예산 확보 못해서 정부 셧다운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이 문제를 돈을 아끼자 이런 걸로 저는 증세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부가 투명성을 강화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이 분야에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득하자는 입장입니다. 혹시 제가 감세를 하자고 잘못 알고 계셨다면 제가 신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그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뭐 감세죠. 사실 세제 혜택을 주자 그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조는 사실 그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이제 증세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세금 고지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 내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낸 돈 중에 얼마는 교육에 쓰이고 얼마는 도로 수선에 쓰이고 얼마는 공무원들 월급 주는 데 쓰이고
명세서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국가가 정부를 믿고 세금 내는데 그렇게 큰 저항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해야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주변 변수로 지부됐던 그 20대, 30대의 정치적 결정력, 또 자기 정치적 행동의 그 반향에 대해 스스로 놀라면서 적극적인 주체인 참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율 변화들이 20, 30대들이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유례 없이 젠더 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관련해서 SBS 고유경 전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성 불평등은 이제 옛날 얘기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 태어나셔서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셨고, 지금의 2030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틀리고, 그리고 남녀관도 틀리고, 그런 그 양성 평등에 관한 그런 환경도 굉장히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저는 고민의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지 거시단론으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전 세대를 덮어씌우는 것은 저는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그 기성세대들 가운데서는 기업의 임원 비율이라든지 또는 내각의 여성 비율이라든지 훨씬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기회를 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근데 또 20, 30대를 가보면 오히려 그 여성들이 더 많은 직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세대별로 촘촘하게 접근해야 되고, 기본적인 그 방향은 양성평등을 이루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네. 청와대 비대화 문제, 대통령의 정황적 권력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왔을 때도 모든 후보들이 지금 청와대 축소, 고난 축소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김정곤 한국위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후보님이 얼마 전에 청와대를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비슷하게 공약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황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고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을 지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근데 과연 장소만 옮긴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정부 또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든 문제를 다 해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 또 비판도 있습니다. 이 비대한 청와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권력 구조 개편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헌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개헌 전에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개헌한다면 어느 방향이 좋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 방식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장관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돼서 제대로 잘 운영되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직업을 5번째 지금 직업입니다만 공통된 게 전부 다 저는 인사관리자였습니다. 관리를 제가 거의 평생 해왔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조직을 크게 나눠보면 이 보좌진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 부서장 각 부서가 있습니다. 실행 조직. 근데 보좌진에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부서장이 되면 제대로 잘 못합니다. 굉장히 불행해합니다. 그전에는 의견만 내면 됐는데 부서장이 되면 책임감이 너무 커져서 굉장히 불행해하고요. 반대의 경우 잘하던 부서장을 이 보좌진으로 앉히면 아무런 성과를 자기 손으로 못 만드니까 또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조직 관리하면서 겪어온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잘하는 사람은 없구나. 제대로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보좌진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장관들에게 그냥 업무 하달을 하고 장관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이런 상태로 가니까 뭐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정상화는 뭐 헌법 개헌하기 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지금 현재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보좌 역할을 해야지 뭘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 걸고 인터뷰하고 그런 비서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책임 장관, 책임 총리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고 또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되고 사실 책임과 권한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준 만큼 또 책임도 주는 쪽으로 가야지 정상화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청와대 비서진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왜 미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안 하는데 우리만 할까?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제와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갖고 완전히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은 행정 권한, 이그제큐티브 파워 하나만 가지고 이제 미국을 경영합니다. 거기다가 또 견제를 상원, 하원, 그리고 막강한 주지사들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로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요.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도 자기가 인사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권력의 절대반지 갖고 있는 셈이죠.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러면 견제 세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아래 국회가 있고 그 아래 지금 사법부가 있고 이런 꼴 아닙니까? 그 아래 감사원이 있고. 지난 총선 때 참 어처구니 없었던 것이 이렇게 후보자가 주장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는 사람인지 헌법은 한 번에 읽어봤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저는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나중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임기 4년 중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주고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토론 시작에 단일화 문제로 집중적인 질문하신 권태호 실장께서 오랫동안 추가 질문 하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공감대와 수용기간을 고려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집권하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감옥에 계셨을 때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까 두 분 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이게 국민적인 불행에다가 국민 갈등에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됩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면은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일이니까 형 집행 정지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형 집행 정지 요건이 이 법률에 이렇게 7가지인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0세 이상,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그 중병을 앓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어서 거기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두 사람 다 형 집행 정지를 하고 사면에 대해서는 그 다음 대통령이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서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형편인데요. 저는 우선은 제가 형 집행정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특사는 보통 일반 사면은 그 사면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특별 사면은 보통 대통령 결심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원래 예정된 토론 시간이 40분입니다. 40분 끝이 났습니다. 저희도 추가 질문이 있지만 토론의 시간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추운 날씨에 와서 경청해 주신 프로의 질문이 4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지 일부 여기서 답변이 되거나 질문이 되는 내용이 있고 한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프로에 경청하신 분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개 중에 한 가지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금 이규진 선생님 혹시 계시면 질문을 좀 제가 대신해서 읽을까?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전달해 주신 질문 내용. 이재명 민주당 후보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좀 너무 점잖으셔서 그래서 아니 이것도 뭐 지금 단일화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혹시 두 후보에 대해서 뭐 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 장점을 말씀드리는 게 뭐 반대로 해석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다른 두 분은 세금으로 나눠주는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20년 주기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앞으로 20년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전부 과학기술 베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수형 법률가는
과거에 대한 응징을 주로 하십니다. 그게 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과거만 바라보던, 평생 과거만 바라보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저는 의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이 방역 시스템 제대로 갖추고 백신 주권 국가 만드는 데는 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적임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군대 갔다 왔는데. 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관훈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후에 계신 선배 동료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또 쉽지 않은 질문도 가운데 있었는데 성실하고 진지하게 끝까지 답변해 주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